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적응력 5강 마지막 강입니다. 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제가 처음에 5강으로 기획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방어 기제 부분을 따로 뗐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물론 안 들어도 문제는 크게는 없지만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방어 기제 강의 따로 있는 거를 꼭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의 링크는 제가 이 동영상 설명란에 따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기획했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제가 이때까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채널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의가 세트가 완성이 됐으니까 좀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그 분들께 공유를 꼭 부탁드리고,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빨리 이해할수록 제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학생들, 특히 최근에 수능 끝났으니까 수능 맞춰서 특별히 할 거 없는 고3 수험생들한테 꼭 권유했으면 하는 강의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렇게 마음을 5가지로 기술을 했고 드디어 마지막 적응력에 왔죠. 1강 자기, 2강 대인관계, 3강 인지기능, 4강 일과 놀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디어 5강 적응력 시작을 하겠습니다. 적응력은 도대체 어떤 영역을 보는 거냐? 적응을 해야 돼요, 사람은. 왜냐하면 삶이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매일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받는데, 내적이라 하면 마음이고 외적이라 하면 외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말해요. 과한 자극 때문에 긴장감이 우리한테 더해지는데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 많이 쓰죠. 아,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근데 개인마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같은 방식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고, 또 개인마다 자극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정도, 역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수준의 자극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간단하게 그 내적, 외적 자극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내적 자극이라 하면 생각이나 판타지 공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도 여기 포함되고, 불편한 감정,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고, 신체에서 이 몸 안에서 오는 거니까 이것도 내적 자극에 넣었는데 통증 같은 것도 여기 속해요. 외적 자극은 뭐가 있냐?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제 외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직업 관련된 압박 상황, 또 트라우마 상황, 어떤 재난 상황, 이런 게 다 외적 자극이 되겠죠. 이 표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적, 외적 자극이 이런 식으로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를 돕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표예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영역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되고요. 적응력 안에 우리는 방어 기제가 어떤지 볼 거고, 감정 관리가 어떤지 볼 거고, 충동 조절, 감각 조절, 이런 게 어떤지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를 배울 거예요. 특히 방어 기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가 적응도가 어떤지, 이 사람이 융통성이 어떤지, 이 방어 기제가 감정, 생각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볼 거예요. 방어 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 강의가 있고 한 40분짜리, 어쩌다 보니까 긴 강의가 됐는데, 그걸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완벽하게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방어 기제는 다시 말하면 뭐냐? 과도한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인생을 자전거 타기라고 비유하면은 우리가 계속 넘어질 만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계속 균형 잡아 타잖아요. 방어 기제가 스트레스가 계속 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트레스를 뚫고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기제예요. 어떤 기전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동되고요. 성인은 특정 방어 기제 패턴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의 모음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방어 기제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방어 기제에서 적응도란 뭐냐? 이 방어 기제가 더 적응적인지 덜 적응적인지 그런 구분이거든요. 적응적이라는 게 뭐냐? 개인의 기능이 덜 손실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를 써서 스트레스를 대처했을 때 그 오는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덜 적응적인 방어라 하면 이런 방어 기제를 쓸 때 개인의 기능이 크게 손실되고 비용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 강의를 봤을 때 더 적응적인 방어는 보통 성숙한 방어에 속하는 영역이고요. 덜 적응적인 방어는 보통은 원초적 방어 그 구분에 속하는 방어 기제들이에요. 꼭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예시를 보기 전에 우선은 예를 하나만 따로 들게요. 친구가 잠수를 탔다고 해봐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방어 기제에 따라서 그 좀 대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합리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얘가 잠수를 탈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어떤 사람은 평가절하 방어 기제를 써서 이 친구를 완전 깔아뭉개고 이게 쓰레기야 완전 앞으로 상종할 애가 안 돼 하면 대인 관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두 방어 기제를 비교를 하면 대인 관계라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덜 적응적인 방어는 여기서 평가절하이고 평가절하는 비용이 뭐냐? 대인 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 자체가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볼게요. 김 씨 40세 여성이고 무직이고 그녀는 불안, 외로움, 고립감으로 인해 상담 치료를 받고자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빠른 시간 내에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사귀는 편이래요. 친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덜 보이는 것 같으면 충동적으로 절교한대요. 상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왔는데 치료사에게 당신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치료사인 것 같아요. 내일 또 와서 치료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강한 우정을 쌓고 빠르게 절교하고 이런 사람인 그 김 씨를 봤을 때는 김 씨는 분열이라든지 이상화, 평가절하,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끈끈한 우정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나쁜 면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쉽게 조절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덜 자신한테 관심을 쏟는 것 같으면 이 친구를 과감히 내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김 씨는 여기서 덜 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방어 기제의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어 기제의 융통성이에요. 아무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훌륭한 방어 기제가 있어도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때에 맞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융통성이 없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가 왠지 조종당하는 느낌이라든지 이 사람 대하기 어렵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깔보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머 방어 기제를 구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반에는 괜찮지만 계속 유머만 쓰고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안 하고 어떤 계속 표면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유머를 계속 쓰면은 이런 때는 아무리 이게 성숙한 방어 기제라 하더라도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적시적소에 쓴 게 아니게 돼서 대인관계가 이럴 때는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그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방어기제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 방어기제가 감정이나 생각에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이런 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어기제들은 감정이나 생각을 의식 영역에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루질 않게 돼요, 마음이. 감정을 내보내는 방어 패턴을 강박적인 방어 성향이라고 하고, 생각을 내보내는 거를 히스테리적 방어 성향이라고 해요. 그 방어 기제 이름으로 보면 감정을 내보내는 거는 지식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너무 지식적인 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감정의 그,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은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생각을 내보내는 거는 과잉 감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히스테리해지고 너무 극적으로 감정을 몰입하다 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볼게요. 최 씨는 3주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좋은 시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대요. 부동산 시세를 고려할 때 집 팔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이 사람이 쓴 거는 뭘까요? 이 사람은 합리화 방어 기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그 상황에서 오는 감정은 이제 억제하면서 상황만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오는 감정을 의식에서 내보냄으로 해서 불안에 대처를 한 상황이에요. 다 이제 반면에 고 씨는 3주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고 씨는 오히려 다리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사마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여러 피부관을 전전했대요. 이게 종양은 아닌지 의견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방어 기제는 신체화예요. 몸에서 오는 감각에 집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 신체에 대한 거에 너무 몰두하게 됨으로 해서 본인이 원래 마주했던 상황인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거는 의식에서 내보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는 두 가지 다른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최 씨는 감정을 몰아냈고 의식의 영역에서 고 씨는 인식을 어떤 사실관계를 의식의 영역에서 몰아낸 케이스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어 기제가 생각이나 감정의 연결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보통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를 보고 넘어갈게요. 방어 기제를 평가할 때는 보통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쓰고 있나? 이 사람의 방어 기제 패턴이 대인 관계를 해치고 있나? 이 사람은 이야기할 때 감정이 많이 실리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진 않은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있나?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연극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지루해서 집중이 힘든가? 이런 게 방어 기제를 적응도, 융통성, 감정 생각과의 연결성에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예, 이제 다음 적응력의 두 번째 파트, 감정 관리 쪽으로 넘어갈게요. 방어 기제를 끝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분량이 짧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정 없는 삶을 생각해봐요.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감 없는 수채화고 눈썹 없는 모나리자예요. 대학 졸업하는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뭐 자녀가 자라는 거를 볼 때 오는 그 감정, 사실 그 뿌듯한 감정, 그거를 그런 게 있는 삶과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정이 얼마나 그 기억이랑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또 어려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슬픔이라든지 이별, 실망, 이런 힘든 감정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견디기 힘든 감정은 대신에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려운 감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거예요. 감정 표현에 이제 범위가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 관리 부분에서는 이 범위와 제어 능력 두 가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걸 배울 텐데 개인차가 있어요. 감정 표현의 범위는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아주 좋아해.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애들이야.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있으면 가슴이 너무 뛰고 빨리 퇴근해서 애기를 보고 싶어. 이 사람은 감정이 넓은 사람이고요. 감정이 좁은 사람은 나는 아들과 하루 시간을 보냈어. 점심을 같이 먹었지. 부인이 애들 돌보느라고 너무 바쁘다. 퇴근하면 또 아들이랑 마주해야겠지.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게 감정의 표현 범위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또 감정 제어 능력이라는 면에서 이 감정 관리 면을 이렇게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감정 제어를 차분하게 할 수 있냐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작은 불안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성적으로 오는 불안에 압도돼서 본인 제어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차분하게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잘 그냥 관찰하고 감정이 흘러가게 지켜보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은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오자 김 씨는 정신줄을 놓게 되었대요. 그녀는 통제되지 못한 상태로 소리를 질러댔고 찬장을 열어서 그릇을 던져서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감정 제어가 잘 안 돼서 이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반면에 다른 예를 보면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오자 박 씨는 다양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우선 이 사람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는 차분히 앉아서 남자친구가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가서 막 뺨을 때리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대요. 그녀는 당장 화를 내지 않으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뭐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을. 이제 지금 얘기하면 100% 화를 낸다. 그녀는 남자친구한테 지금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온 그녀는 울면서 친구한테 베프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친구의 권유로 그녀는 저녁을 먹고 기분 전환 겸 영화를 보러 갔대요. 여기서 박 씨는 화가 났지만 감정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죠. 이렇게 감정 제어 면에서 사람들은 다른 면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른 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불안감이나 화를 견딜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무슨 행동을 해야만 하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차분하다고 하는 편인가요? 당신은 타인에게 공격적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공격적일 때 당신은 무슨 행동을 했나요? 이런 질문에서 오는 답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 관리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는 적응력 안에서 충동 조절 면이에요. 충동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물질 사용, 마약이라든지 술, 담배, 또 식이장애, 성도착증, 도박, 도벽, 폭력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충동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충동을 너무 억제하면은 이런 짜릿한 여가 생활, 뭐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어느 정도 위험성이 동반되는 짜릿한 생활을 못 하게 될 수가 있고 또 큰 사업 성공에는 사실 큰 그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동이 너무 제어돼서 위험 감수를 할 수가 없으면 큰 사업 성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과도한 충동 억제를 하면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어,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갈까? 동료들이랑 뭐 이제 이런 것도 충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인 관계에 뭔가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동 조절 방법은 뭐 개인차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족을 좀 미루는 생각을 하는 사람, 뭐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하지 않고 10까지 세는 걸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오는 충동을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AA 그룹이라고 그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모임, 그런 모임과 거기 안에서의 끈끈한 그런 대인 관계를 통해서 충동 조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동 조절에 관한 예를 하나 알아볼게요. 김 씨는 교실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그녀는 항상 엄청나게 흥미로운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수님 눈에 띄게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있대요. 평가서를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그녀가 다른 교우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더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씨는 조용히 입을 다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이게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은 위험한 일에 도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나요? 스스로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쉽게 화를 내는 편이라는 말을 듣나요? 하면 안 될 일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폭음이나 폭식을 자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충동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응력 안에서 감각 조절인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 우리는 냄새나 소음이라든지 촉각으로 전달되는 정말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의 개인차가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자극에 잘 적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민감해서 똑같은 자극이 와도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우는 소리에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기 키우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콘서트에서 큰 음향 소리와 사람들 막 옷깃이 스치는 그 촉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감각 조절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 살면서 기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와 무관하게 이 사람 인생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볼게요. 이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냄새를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향수 냄새에도 어지러움을 느껴서 견디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런 제약 때문에 회사 출장 기회를 놓치거나 가족 여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씨는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과민함 때문에 대인관계라든지 직업 기능에까지도 제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해요. 파악하는 질문은 당신은 소리나 냄새에 특출나게 민감한가요? 당신은 어떤 같은 환경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 적이 종종 있나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불편한 경험, 어떤 좀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감각 조절의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할게요. 적응력은 방어 기제를 따로 강의해서 좀 빨리 끝났는데 첫 번째 적응력에서 방어 기제는 적응도 융통성, 감정 생각과의 연결성 이런 측면에서 구분을 하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감정 관리라는 거는 감정을 살피고 폭발하지 않는 능력. 충동 조절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않는 참는 능력. 감각 조절이라 함은 시각, 촉각, 청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서 삶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걸 보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술하는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 예시를 보면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씨의 적응력은 그게 강점이래요. 잘 적응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성숙한 방어로 잘 견디고 있대요. 그녀는 루푸스 환자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에서 5km 달리기를 하면서 모금을 돕는데 이로써 뿌듯함을 느꼈대요. 이거는 승화 방어 기제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죠. 그녀는 시끄럽고 번잡한 마라톤 현장에서도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보면 감각이 특별히 예민하진 않대요. 그렇죠? 이렇게 감각 예민성을, 감각 관리 그 능력을 기술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녀 얼굴에 난 반점이 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루푸스의 증상이거든요. 그녀는 내가 꽃을 닮아서 반점이 나비 모양으로 났나 봐요 라면서 농담을 건넨대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서 오는 어떤 우스꽝스럽거나 어떤 반어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그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방어 기제니까 이건 유머 방어 기전이죠.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녀는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고 극적인 표현들을 쏟아내서 본인의 감정을 강조한대요. 그 방어 기제로 보면 이게 과잉 감정화인데 오늘 배운 방어 기제의 구분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감정을 의식에 남기고 어떤 그 생각을 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그런 방어 패턴을 보고 있죠. 이런 걸 어떤 거라 그랬죠? 이런 걸 히스테리성 방어 패턴이라고 부른다. 배웠어요. 그녀의 방어 기제는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대요. 때에 따라서 좀 융통적인가? 이렇게 다른 걸 쓰나 봐요.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충동 조절을 과도하게 잘 해낸대요.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싫어해서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종종 놓치기도 한대요. 아까 배웠죠. 충동 조절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딱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이런 그런 위험 부담에 따르는 대박 그런 기회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댓글에 혹시 달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적응력을 오늘 배운 4가지 적응력 측면에서 기술해 보는 거예요. 앞에 예시를 이용하면 이 밑에 자료를 사용해서 각 분야, 4가지 분야에 김 씨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기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강에 어떻게 보면 6강이죠. 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aka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강의가 다 끝났고요. 제가 처음에 기획한 것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풀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길어지고 또 너무 팝 심리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좀 깊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부려서 좀 과도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처음 심리학 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 강의가 좋으셨으면은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면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녀 칭찬하는 방법, 훈육하는 방법 아니면은 형제끼리 너무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일반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강의록을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올라오진 않을 거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 강의 내용들이 뭔가 살면서 꼭 도움이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오면은 어떤 한 분에게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제가 강의를 한 보람이 되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꼭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